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이륙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민간인 우주비행사 공모를 통해 선발된 고등학교 교사 크리스타 맥올리프가 탑승하고 있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TV 중계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정확히 73초가 지난 순간 상승하던 챌린저호는 거대한 불꽃과 함께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푸른 하늘에 새겨진 Y자 모양의 연기 구름은 우주를 향한 인간의 도전에 큰 충격을 안긴 대참사이자 안전을 과신한 조직의 관료주의가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은 우주왕복선의 거대한 동체에 비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볼펜 두께의 고무 부품 하나였습니다. 우주왕복선은 본체 외에도 거대한 액체 연료통과 그 양옆에 붙은 두 개의 고체 로켓 부스터로 구성되는데 이 고체 로켓 부스터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원통형 조각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조각과 조각이 맞물리는 틈새로 수천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접합부에는 합성 고무로 만든 두 개의 거대한 반지 모양 부품인 오링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링은 로켓이 점화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버텨내며 틈새를 완벽하게 밀봉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무 부품은 온도가 낮아지면 탄성을 잃고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밤 플로리다주에는 우주왕복선 발사기지 역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로켓 발사대 주변에는 고드름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고체 로켓 부스터를 제작한 모턴 티오콜사의 현장 엔지니어들은 이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 발사 데이터를 통해 오링이 낮은 온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번 회사와 나사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로저 보졸리는 영하의 날씨에 로켓을 발사하면 오링이 굳어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틈새로 화염이 분출되어 우주선 전체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결함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사 전날 밤 열린 긴급 화상 회의에서 오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섭씨 11도인데 지금은 영하라고 지적하며 밤을 새워가며 발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고위 관리들은 엔지니어들의 과학적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사는 이미 여러 차례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로 발사를 연기한 상태였기에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일 저녁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나사는 대통령이 연설에서 챌린저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대대적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고자 했습니다. 나사의 관리자들은 모턴 티오콜사의 경영진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모턴 티오콜의 경영진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반대를 짓밟고 발사 승인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학 집단이 관료주의적 성과와 정치적 논리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파가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챌린저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오링은 영하의 기온 속에 꽁꽁 얼어붙어 탄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 38분 로켓이 점화되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오른쪽 고체 로켓 부스터의 접합부에 가해진 압력을 얼어붙은 오링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밀봉되어야 할 틈새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켓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진동과 고체 연료가 타들어가며 생긴 알루미늄 산화물 찌꺼기가 우연히 그 틈새를 임시로 막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챌린저호는 초기 폭발을 면하고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약 58초가 지난 시점 챌린저호는 우주왕복선 운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난기류와 마주쳤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동체를 강타하자 우주선은 심하게 흔들렸고 이 기계적 충격으로 인해 틈새를 임시로 막고 있던 알루미늄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봉인이 풀리자마자 섭씨 3000도가 넘는 초고온의 불꽃이 제트기처럼 뿜어져 나와
바로 옆에 있던 거대한 액체 연료통을 정면으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화염에 녹아내린 액체 연료통이 파손되면서 내부의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가 한꺼번에 뒤섞였고 2,6,73초 만에 챌린저5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폭발 이후에 밝혀진 우주 비행사들의 최후였습니다. 훗날 인양된 잔해와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조종실 캡슐은 워낙 견고하게 제작되어 폭발의 충격 속에서도 형체를 유지한 채 튕겨나갔습니다. 폭발 직후 조종실 내부에 비상산소 공급 장치 3개가 수동으로 켜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비행사 중 누군가가 폭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장치를 조작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조종 권한을 잃어버린 캡슐 안에서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추락하는 약 2분 45초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격돌할 때 발생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참사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조사위원회인 로저스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청문회 자리에서 얼음물이 담긴 컵에 오린 고무 조각을 집어넣은 뒤 펜치로 누르자 고무가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고 굳어버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식 없이 단 하나의 간단한 실험으로 나사의 안일함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파인만은 청문회 보고서의 성공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홍보보다 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기술적 진실을 은폐한 조직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꼬집었습니다. 챌린저5 참사는 공학계와 조직 관리학에 정상화의 편견이라는 중대한 개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작은 결함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함을 점차 정상적인 위험으로 치부하고 묵인하는 심리적 오류를 뜻합니다. 나사는 이전 비행에서도 오링이 조금씩 타들어가는 현상을 목격했으나 매번 무사히 귀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무시해왔고 결국 그것이 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사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32개월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고체 로켓 부스터의 접합부는 대대적인 재설계를 거쳐 3개의 오링과 히터가 장착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엔지니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언제든 발사를 중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챌린저5의 잔해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의 지하시설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추모관에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기술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굳어버린 작은 고무링 하나는 인류의 우주 개척사에서 가장 슬픈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챌린저5의 비극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 앞에서의 솔직함과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 하나까지 의심하는 철저한 확인 과정임을 오늘날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설계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조직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시스템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